봄이 오기 전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시골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 오래된 장독대, 그 위에 얹힌 얼어붙은 이끼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손길이 남긴 흔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일주일째. 장례를 치르고 이제야 혼자 이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만으로 많은 걸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눈빛에 겁을 먹었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저를 대할 때는 묘한 동지애를 보였습니다. 마치 여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 7년 차 남편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귀가하면 TV 보고 주말엔 장을 보러 가는 일상. 별다른 다툼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했다는 것을.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주말 골프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건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고 부부 사이에 의심과 추궁만 남길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일 수도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서재 서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남편의 팔짱을 낀 젊은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날짜는 작년 4월 남편이 회사 워크숍에 간다고 했던 그 주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 댁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말이 없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슬프고 어딘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김장을 하던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고. 그러면서 힘들 때는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집안의 분위기를 모를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상주로서 문상객을 맞으며 울먹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진심이기도 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그는 슬픔보다는 당혹스러움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고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제 이름으로 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끈을 풀자 편지 한 통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라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작년 봄부터였다는 것을 제가 알기도 전부터 이미 눈치채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로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배신했었다고 합니다. 결혼 10년 차 되던 해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모든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셨답니다. 10년을, 20년을, 평생을.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왔지만 마음속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후회하는 건 참는 모습을 아들이 보고 자랐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고 버티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두셨다고 합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 사본과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시골집, 땅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한다고 공증까지 받아두셨습니다. 남편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한다고 남편과 계속 살든 떠나든 그건 제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상자에는 시어머니 젊은 시절 모습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시어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며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았는지, 왜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유산을 남기셨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고 선택권이었고 존엄이었습니다. 며칠 후 찾아온 남편은 집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읽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지만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시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작년 4월 부산 워크숍 갔을 때 같이 있던 여자가 누구냐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오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만났다는 것을. 퇴근이 늦는 날과 주말, 골프 약속. 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저를 속이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유산을 남기신 거라고, 제게 선택권을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삶을 살 거라고. 남편이 누구를 만나든 상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라고. 사람을 잃는 건 돈보다 무서운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골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남편에게 남겨두고 시어머니가 살던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었고 정신적 자유였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르게 살라고 했습니다. 집을 고쳤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 발랐고 마당에는 꽃을 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저는 시골집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직접 키운 채소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고구마를 가져다 주시고 저도 김치를 담가 드립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입니다. 장독대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다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집과 땅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남편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저를 배신했을 때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지금 저는 장독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참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물질적인 유산도 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 당당하게 사는 법, 자유롭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고통받으셨지만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집에서 살아갑니다. 시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집에서 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저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살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고 살아간 한 사람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